안녕하세요. 고졸학력 검정고시 수학의 안준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과 이제 수학 과목을 진행을 하면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다항식에 대한 개념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아무래도 다항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교적 쉽게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래도 다항식에서 사용되는 어떤 용어들이나 개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정리해 보면서 우리 문제풀이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이론들 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원으로서는 다항식 중에서도 다항식의 연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연산에서는 첫 번째 다항식의 차수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죠. 자, 차수가 뭔지 다 기억을 하시죠? 그죠? 차수.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미지수에 놓인 어떤 지수가 될 텐데요. 자, 지수라고 해서 다 차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x 플러스 1과 같은, 자, 미지수를 x로 뒀을 때, 자, 이런 형태의 식을 나타낼 수도 있겠고, 자, 혹은 그냥 x만 써서 나타내는 이와 같은 식의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자, x의 제곱이라든지 뭐 숫자 3과 같은, 자, 이런 식들을 모두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이때 차수라고 하는 것은 이 미지수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죠. 자, 이 경우에 물론 미지수가 없죠. 자, 미지수가 있게 되면 이 미지수 위에 지수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자, 얘는 1이 생략된 거죠. 여기도 1이 생략된 거예요. 자, 여기는 2라는 숫자가 놓여 있죠. 자, 이때 이 지수들을 보실 텐데 이 지수 중에 가장 큰 수를 우리가 주어진 다항식의 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 조금 더 자세한 건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단항식을 정의하고 있죠. 자, 단항식, 단자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한자어로 홑단자예요. 자, 홀로 있다란 뜻이 되겠죠. 즉, 항이 놓여 있는데 딱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어떤 식을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문자나 수 또는 이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자, 곱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자, 이런 경우는 x와 1의 합의 형태죠. 자, 따라서 항이 두 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식이 두 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을 단항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얘와 같이, 자, x 하나만 놓여 있죠. 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단항식에는 좀 전에 우리 식의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 얘를 2x와 같이 나타내게 되면, 자, 2와 x라는 어떤 숫자 문자의 곱의 형태로 표현된 식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도 역시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덧셈이나 뺄셈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곱의 형태 또는 나눗셈도 곱의 하나이기 때문에 나눗셈의 형태로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한 단항식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차수라고 하는 녀석, 차수라고 하는 녀석 미리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죠? 그래서 미지수의 지수 중 가장 큰 녀석을 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 읽어보시면 단항식에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 자, 문자의 개수다라는 얘기는 아까 보셨던 x의 제곱과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은 x가 두 번 곱해져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 지수가 갖는 의미는 미지수 x를 두 번 곱했다라는 의미를 갖고요. 자, 이 녀석을 우리는 차수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개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자, 개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보셨던 이제 단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와 문자, 이때 문자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이제 미지수로 설정을 하겠죠. 자, 두 녀석이 곱의 형태로 나타난 식을 단항식이라고 한댔죠. 자,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2x에서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라고 하는 2라는 값을 우리가 단항식의 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미지수의 개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용어의 어떤 정의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쓰는 용어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항식은 그러면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한댔는데요. 자, 모든 식들이 단항식으로 표현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제가 예시 들어드렸던 것처럼 x 플러스 1과 같은 항이 여러 개가 놓인 어떤 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 부를까요?
그렇죠. 아까는 헛단자를 써서 단항식이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마늘 다자를 써서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에 대해서 정의가 나타나고 있죠. 자, 다항식은 단항식이나 단항식의 합으로 나타내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요. 조금 다르게 정의하면 한 개 이상의 단항식의 합으로 나타낸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한 개 이상이요?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런 표현도 있지만 뭐라고요? 한 개 이상의 단항식의 합의 형태로 나타낸 식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부른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라면 단항식은 항이 한 개니까 그래서 단항식이고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니까 두 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자, 다항식 개념 안에 단항식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개만 있다 하더라도 물론 단항식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단항식 또한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은 두 개 이상이 아니라 한 개 이상의 단항식의 합으로 나타낸 식을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죠? 괜히 또 합이라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떤 분들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써놓으면 얘는 x제곱 그리고 차네요. 2x 이건 그럼 다항식이 아닌가요? 이것도 다항식이죠. 자, 왜냐하면 x의 제곱 플러스 정확히 쓰면 이런 표현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두 식의 합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다항식이라고 역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미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단항식에서는 어차피 미지수와 어떤 상수의 곱의 형태로서 항이 딱 하나 정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수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가 곱해진 횟수, 즉 미지수의 지수로서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 전에 제가 항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차수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의 지수 중에 가장 큰 녀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예, 그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다항식에서 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자에 대한 각 항의 차수 중 어떤 것? 가장 큰 것을 우리가 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뭐 위에도 있겠지만 뭐 x의 제곱 플러스 3x 자 마이너스 자 얘가 다항식이라는 거 이미 아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미지수 x에 대한 다항식이 될 텐데 차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쵸?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예요. 그죠? 자, 그 중에 큰 숫자 누굽니까?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녀석은 2차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차수는 2차로 결정을 한다. 자,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이제 상수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상수가 뭔지 다 아시죠? 자, 미지수를 포함하는 항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그 값이 자꾸 변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상수라고 하는 녀석은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즉 일정한 값을 상수라고 부르고요. 자, 이런 상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자를 포함하지 않은 항, 네, 일반적으로는 뭐 문자를 포함하지 않은 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미지수를 누구로 두냐에 따라서 문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자를 상수 취급하는 경우에는 상수항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앞으로 다루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동류항. 동류항은 뭐 한자어 풀이만 해보셔도 잘 아시겠지만 같을 동자예요. 자, 동류. 종류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겠죠. 종류가 서로 같은 항? 그러면 수학에서 말하는 종류가 서로 같은 항. 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다항식인데 그러면 동류항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항과 항을 비교를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같은 종류인데 첫 번째로 미지수가 같아야 돼요. 미지수가 일단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에서 얘기했던 차수가 같아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그 두 개의 항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경우는 뭐 x의 제곱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x의 제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녀석과 이 녀석에 대해서 미지수는 x로 결정이 되어 있고 자, 차수라고 하는 것은 2차. 여기도 2차가 되겠죠.
자, 따라서 미지수도 같고요. 차수가 서로 같을 때 이 두 녀석을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예시들에서 봤던 것처럼 뭐 이런 경우를 잠깐 예시를 들자면, 자, 이 녀석과 이 녀석 각각 두 개의 이제 단항식을 놓고 얘기를 하자면 미지수는 서로 같아요. 그죠?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해요. 자, 하지만 얘는 2차고 얘는 1차죠. 자, 따라서 이 두 녀석을 우린 동류항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없죠. 자, 여기까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되는 어떤 식에 대해서 그 정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은,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단항식 그리고 다항식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식을 왜 정리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식이 아무래도 이제 미지수를 포함하다 보면 어떤 녀석은 차수가 2차고 어떤 녀석은 1차, 어떤 녀석은 상수가 놓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거를 그냥 막 써놔도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정렬을 잘 해두게 되면, 다시 말하면 정리를 잘 해두게 되면 식의 차수라든지 그리고 상수항이라든지 기타 동류항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할 텐데요. 자, 식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림차순 정리, 두 번째는 오름차순 정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개념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내림차순 정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x의 세제곱. 자, 이거는 미지수를 x로 설정하고 3차인 단항식이 됩니다. 자,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항이 꽤 많죠? 자, 이런 걸 다항식이라고 한댔죠. 자, 지금처럼 제가 미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자, 미지수가 가장 많이 곱해진, 즉 차수가 가장 높은 3차항, 2차항, 1차항. 자, 얘는 0차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0차라는 말은 쓰지 않기 때문에 상수항이라 부릅니다. 왜냐? 아까 상수항은 뭐라고요? 그래서 미지수를 포함하지 않은 어떤 수로만 나타낸 항을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뒤에 가서는 문자가 있다 하더라도 미지수로 지정되지 않은 문자는 상수 취급하기 때문에 상수항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면 차수에 따라서 차수가 점점 내려가면서 누가 가장 큰 차수인지 누가 가장 낮은 차수 혹은 상수항인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와 같이 정리하는 것을 차수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정리를 했다라고 해서 내림차순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내림차순 정리는 어떻게 한다? 차수가 높은 항부터 차수가 낮아지는 순서로 정리하는 것을 내림차순 정리라고 한다. 자, 그럼 반대로 오름차순 정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오름차순은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데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형태겠죠. 자, 따라서 이 녀석을 오름차순으로 정리해보게 되면 7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1차항, 그 다음에 2차항, 그 다음에 3차항. 자, 이와 같이 나타내는 것을 오름차순 정리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저는 내림차순 정리를 좀 더 강조를 드릴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제 풀어보시게 되는 우리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유형 문제들, 실전 문제들 보시게 되면 보통의 수학 교과들은 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입니다. 오름차순은 잘 안 써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림차순에 대해서만 잘 기억을 해주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름차순은 그냥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거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들 맞죠?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제일 따분해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개념이나 용어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따분하시더라도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시면 이제 다항식의 사칙연산. 여러분 사칙연산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나요? 그죠? 자, 우리가 굉장히 어린 시절, 뭐 초딩 때부터 생각을 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연산을 사칙연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항식에 대해서 마찬가지 이런 사칙연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가 어떤 수를 가지고 사칙 연산을 할 때는 뭐 3 더하기 2다? 그럼 3에다 2를 더했으니까 뭐 5다. 뭐 이런 계산하고요. 자, 빼면 뭐 1이다. 뭐 이런 계산 다 해봤잖아요. 그죠? 자, 다항식도 그런 계산을 할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정했냐면 첫 번째 이제 덧셈과 뺄셈. 사칙 연산 중에 이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연산이겠죠. 자, 두 다항식 혹은 그 이상의 다항식을 더하거나 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첫 번째, 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하여 계산을 한다. 자, 이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내림차순 정리를 할 겁니다. 내림차순 정리를 먼저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거나 괄호를 풀어 계산하고 동류항을 간단히 한다. 자, 이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계산에서도 하던 방법이에요. 자, 복합 계산이라고 하죠. 뭐 덧셈도 있고 뭐 곱셈도 있고 혹은 괄호,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놓여 있는 경우에 어떤 순서로 계산을 먼저 하느냐 하는 걸 여러분이 과거에 다 배우신 바 있습니다. 당연히 소괄호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소괄호 안의 것들, 그 다음에 중괄호, 그 다음에 대괄호. 수학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자, 그리고 뭐 여기선 덧셈 뺄셈 얘기긴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으면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연산한다. 자, 그래서 가끔 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27 나누기 21 나누기 뭐 3 더하기 4.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분들은 이거 계산하면 11이라고 대답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거 3이라고 대답하세요. 근데 이걸 놓고 고민을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걸 놓고 고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걸 놓고 고민한다는 건 초등학교 안 나왔다는 얘기지. 이건 안 되죠. 왜냐? 아까 말했죠? 복합 계산에선 누구부터 한다? 곱셈이나 나눗셈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얘네 둘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나누면 7이 되고 4 더하면 11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뭐 지금의 문제와는 상관은 없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복합 계산을 할 때에는 덧셈, 곱셈, 뭐 나눗셈, 뺄셈이 있다. 그럼 곱셈과 나눗셈을 항상 먼저 연산한다라는 거. 자, 그런 얘기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했죠? 자, 동류항을 간단히 한다. 예, 동류항은 미지수가 일단 같아야 되겠고 차수가 같은 종류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자, 동류항이 막 여러 개 놓여 있어요. 그죠? 그럼 괜히 복잡하기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동류항들을 먼저 우리가 연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즉 모아줄 건데 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서 모아주겠죠? 좀 더 자세한 건 제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디귿 내림차순으로 다항식을 정리한다. 자, 물론 이제 아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산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연산이 조금 더 쉬우려면 식을 내림차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연산하고 나서도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 결과를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내림차순 정리를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자, 다항식의 어떤 덧셈이나 뺄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a의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5와 같은 다항식이 하나 주어졌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다항식을 제가 줄 거냐면 뭐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과 같은 또 다른 다항식을 하나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얘를 야 a라고 하자. 자, 얘를 b라고 하자. 그리고 나서 a 플러스 b 한번 구해봐. 이런 문제를 냈어요. 자, 이런 문제를 냈어요. 자, 그 얘기는 a 대신에 큰 A 대신에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5를 대입하라는 얘기고요. 자, 큰 b 대신에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할 때에는 이제 어떻게 한다? 두 번째 과정. 동류항을 간단히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동류항끼리 묶어볼까요? 동류항끼리 제가 표시를 해서 묶어볼게요. 자, a에 대한 2차식, a에 대한 1차식 상수항입니다. a에 대한 2차, 1차 상수. 자, 따라서 a제곱과 a제곱은 미지수도 같고 차수도 같은 동류항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의 제곱, a의 제곱 얘네 둘을 먼저 이렇게 묶어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1차항이라고 하는 3a와 마이너스 2a 역시 묶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상수항끼리 역시 묶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동류항끼리 계산을 할 때 자, a제곱, a제곱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a제곱이 두 번 더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간단히 a제곱이 두 번 있다라고 해서
a제곱이라는 문자 앞에 어떤 상수 2를 곱해줌으로써 2a제곱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 자, 3a-2a도 마찬가지겠죠?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a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식의 표현은 3에서 2를 빼고 a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 분배 법칙은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개수라고 했었죠? 개수끼리 연산하시면 1이 되죠? 그럼 1 곱하기 a예요. 자, 1과 어떤 문자를 곱할 때 1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a로 나타내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동류항끼리 연산을 할 때, 즉 덧셈이나 뺄셈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앞에,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끼리 더하거나 빼주면 된다. 자, 5와 1을 계산하시면 뭐 이건 뺄셈이니까요. 4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저는 처음부터 내림차순 정리를 해놓고 계산을 했더니 마지막 결과도 역시 내림차순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식을 정리할 때에도 웬만하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이런 연산을 진행하시고 나서 마지막 결과 또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아마 어렵지 않은 내용이실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쉽게 다 받아들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여기가 이해가 되셨으면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곱셈이에요. 곱셈. 자, 곱셈은 어떻게 합니까? 자,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어떤 다항식들을 써놓고 곱해 줄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연산 법칙 한 가지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바로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뭘 활용할 거냐면 이제 곱하다 보면 미지수와 미지수를 곱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죠? 자, 근데 우리 아까 차수가 뭐라고 했죠? 단항식에서의 차수는 미지수가 곱해진 횟수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할 때에 어떤 문자와 문자식을 곱해주다 보면 똑같은 문자가 몇 번 곱해지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겠고, 자, 이걸 간단히 표현하면 차수라고 했던 지수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뭘 쓴대요? 곱셈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지수 법칙을 쓸 거예요. 자, 지수 법칙이 뭔지는 밑에서 볼 거고요.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한다. 자,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자, 이 곱셈 공식에서 사용되는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자,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분배 법칙. 특정 한 녀석만 곱해줄 것이 아니라 골고루 똑같이 곱해주는 상태를 이제 그런 연산을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중에 이제 지수 법칙이 뭐냐? 바로 이 녀석들이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의 m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항식입니다. 자, a의 n제곱 또한 하나의 단항식입니다. 자, 미지수가 a로서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지수 m이라고 하는 녀석과 n이라고 하는 녀석은 a가 몇 번 곱해졌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이 표현은 다시 쓰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은 a가 이미 n번 곱해진 어떤 식에서 그죠? 여기에다가 다시 a를 n번 곱한 어떤 식을 얘기했죠.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a는 n 플러스 n번 곱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a를 n번 곱했을 때 a의 m제곱, a를 n번 곱했을 때 a의 n제곱과 같이 나타냈다고 한다면 이 두 녀석을 곱했을 때는 a가 n 플러스 n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a의 n 플러스 n제곱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지수 법칙입니다. 즉, 미지수가 같기만 하면 두 식을 곱했을 때 어떻게 계산한다? 그렇죠? 지수끼리 더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것도 여러분 똑같이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a의 m제곱에 대해서 다시 n제곱이란 말의 의미는 자, 여기다 써보면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제곱이란 수를 n번 곱한다는 얘기예요. a의 m제곱, a의 m제곱 곱하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얘를 n번 곱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a를 n번 곱한 거라고 했잖아요. a를 n번, 얘도 n번, 얘도 n번. n번씩 몇 번? n번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 여기 놓이는 a의 개수는 m개씩 n번이니까 m 곱하기 n개 놓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결과물은 그냥 여기 있는 지수와 여기 있는 지수를 곱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까? 어차피 m 곱하기 n은 n 곱하기 m으로서 둘의 위치를 바꾸어 연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a의 n제곱을 n번 곱했다라고 표현해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경우에는 어때요? 어떤 두 문자 a, b를 곱하고 나서 그것들을 n번 곱한 결과는 a를 n번 곱하고 b를 n번 곱한 후에 두 녀석을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 또 다른 지수 법칙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수 법칙의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지수 법칙을 적용하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2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 자, 이런 경우에 연산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곱하기로 주어져 있죠? 자, 어차피 상수끼리는 여긴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상수끼리는 2 곱해주시면 2와 1을 곱해주시면 2가 돼요. 자, a가 3번, a가 2번 있으니까 곱해주면 a는 전체 5번.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밑이 같으니까, 미지수가 같으니까 곱셈으로 연결됐을 때 지수끼리 어떻게 해준다? 더해준다. 자, 그래서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나머지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곱셈 공식을 이용한다. 자, 기본적인 원리는 분배 법칙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등장을 하죠. 곱셈 공식. 자, 곱셈 공식의 기본 원리가 뭐라고요? 예, 분배 법칙을 쓴다라고 했어요. 자, 분배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 분배 법칙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개라는 표현을 써요. 전개. 즉, 식을 펼친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펼치냐? 자, 첫 번째 거 예시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요거 하나만 잘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를 2번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래 곱셈을 써야겠으나 뭐 여러분이 중등 과정에서도 배우셨다시피 곱셈 기본 생략해서 쓸 수 있으니까. 자, 제가 말했던 분배 법칙은 여기 있던 a가 이 녀석과도 한번 곱하고 이 녀석과도 한번 곱해주고, 그리고 여기 있던 b가 마찬가지 이 녀석과도 한번 곱하고 이 녀석과도 한번 곱해서, 자, 그 결과를 쓰면 a와 a를 곱했으니까 미지수가 같네요. 자, 곱하네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수끼리 더해주라고. 안 쓰여있지만 이건 지수 1이 생략된 겁니다. 1이 생략된 겁니다. 자, 따라서 a의 제곱. 곱해주면 ab. 얘네들은 곱하면 ba. 자, 얘네들은 곱하면 b의 제곱.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얘네 둘에 대해서는 ab나 ba나 결과 같겠죠? 자, 실수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라고 해서 ba나 ab나 같으니까 이거 ab로 놓고 써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ab면 얘도 ab, 동류항이 되겠네요. 동류항끼리는 식을 간단히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 과정에서 이렇게 식을 펼치는 과정을 전개라고 할 텐데 썼던 기본적인 연산 법칙은 분배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여기 곱셈 공식의 내용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한 번씩만 연습을 해봐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곱셈 공식의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뭐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익히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꼭 익혀주셔야 돼요. 이거 못하면 뒤에 것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내용들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나타나는 약간은 복잡한 형태의 곱셈 공식인데요. 자, 복잡하다 하더라도 기본 원리가 뭐라고요? 그렇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 자, 그래서 앞선 내용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이 곱셈 공식 내용 또한 우리가 다루는 검정고시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분이 풀어보실 수학 교과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그런 공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막 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아시죠? 꼭 외우고 다니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죠? 네, 이 정도로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문제 풀 때 많이 쓰십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앞서 곱셈 공식을 살펴봤는데, 자, 앞서 살펴본 곱셈 공식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쉽게 여러분이 뭐 외운다? 저는 외운다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분배 법칙에 의한 전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스스로 복습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 식을 통해서 우리가 변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곱셈 공식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항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앞서 여러분이 요거 보셨잖아요.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걸 살펴보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알고 싶어요. 자, 나는 얘네 둘의 합만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제 2항에서 여기다 써보게 되면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곱셈 공식의 변형이다. 어려운 얘기인가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곱셈 공식만 잘 알면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그렇게 채워보셔야 돼요. 자, 저랑 같이 채워보시면 얘는 똑같은 건데요. 자, 얘가 의도하는 건 a-b의 제곱의 전개식에서 자, 플러스 2ab 이와 같이 나타내는 변형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 플러스 b의 제곱, a-b의 제곱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위에서 얻어낸 이 두 식을 통해서 이 두 녀석이 같은 값이잖아요. 그 얘네 둘이 같다란 얘기예요. 자, 변형식을 써보란 얘기예요. 얘네 둘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나타내려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자, a-b의 제곱 플러스 4ab로 쓸 수 있다란 얘기고, 자, 얘를 표현할 거면 얘를 왼쪽으로 이항을 해서 자,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별거는 없죠? 자,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식 여러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자, 이 모양으로 기억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활용하실 때 훨씬 쉬워요. 자, a-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b. 왜 이렇게 됩니까? 이유는 뭐라고요? 앞서 보셨던 곱셈 공식을 여러분이 연습을 해서 익히시면 이 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 자, 이런 내용들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정리해 봤고요. 요거는 역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교재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그냥 눈으로만 대충 보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덧셈, 뺄셈, 곱셈 했잖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 연산이에요. 나눗셈. 자, 나눗셈은 역시 우리가 숫자를 나눌 때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은 각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자, 왜 내림차순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차수가 높은 데부터 낮은 데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하게 되면 어떤 녀석이 최고차고 어떤 녀석이 상수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 자, 이렇게만 보면 조금 어려운 말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왜 9라는 숫자를 2로 나눌 때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9 안에 2가 4번 들어간다. 8. 자, 빼주면 1.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이 녀석을 몫이라고 배워왔고 이 녀석을 나머지라고 배워왔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는 숫자가 대상이었지만 여기서는 누구를? 다항식을. 자, 물론 다항식이 숫자가 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미지수를 포함한 식인데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을 제가 a 플러스 b라는 식으로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a 플러스 b로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자, 결과 이미 아시죠? 왜?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b로 나누면 a 플러스 b라는 몫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나온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계산하실 때는 a에 대한 2차니까 a 플러스 b잖아요. 여기다 a를 써주면 a 곱하기 a 하면 a의 제곱, a 곱하기 b 하면 ab가 되겠죠? 자,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A, B만 남고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자, 얘네들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B 곱해주면 되는 거라서 자, 순서 맞춰주시면 돼요. B, 그러면 AB 플러스 B의 제곱. 역시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0이 된다. 0이 된다라는 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즉 나머지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때 몫이 누굽니까? A 플러스 B가 되죠. 아, 올바른 연산이 됐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수의 어떤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조금 어렵게 표현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몫과 나머지. 이미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뭔지 알았어요. 자, 여기서는 얘가 몫이겠죠? 얘가 나머지가 되겠죠? 자, 다만 다항식이기 때문에 항상 숫자로 등장하진 않는다. 어떤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게 되면 자, 중요한 거. 수학에서 0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항식 B는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초딩 과정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이렇게 숫자 계산을 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알았어요. 검산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검산. 검산식은 어떻게 썼었냐면 자, 2에서 4를 곱해주고 2로 나눴는데 몫이 4니까 나머지가 1이니까 더해주면 나눔을 당한 수 9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몫과 나머지 내용을 갖다 적용을 시켜보면 바꿨을 겁니다. 자, 다항식 A를 B로 나누니까 얘가 지금 A가 되는 거예요. 나누는 애가 B가 되는 거예요. 자, 몫을 뭐라고 하겠대요? Q라고 하겠대요. 나머지를 누구라고 한대요? R이라고 하겠대요. 자, 그 이 문자를 이 검산식에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2는 B가 되는 거죠. 4는 Q가 됩니다. 얘는 R이 되죠. 자, 얘는 A가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나타나는 표현. 별거 없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검산식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검산식입니다. 검산식. 아시겠죠? 자, 주의할 거. 자, 항상 나머지라고 하는 녀석은 나누는 애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숫자끼리는 그래요. 자, 다항식에서 작다라는 의미는 대소 비교가 좀 힘드니까 그렇게 표현은 안 하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녀석의 차수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좀 전에 살펴봤듯이 나머지 R이 0이면 뭐라고 한다고요?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 밑에 두 줄의 내용은 그냥 한 번만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나머지가 0이 아니면 나누어 떨어지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닫혀있지 않다 이런 표현은 좀 옛날 표현이라서 요즘은 여러분이 뭐 잘 나오지도 않는 표현이고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끝으로 이 나눗셈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나눗셈 또한 곱셈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수법칙. 나눗셈에 대한 지수법칙. 자, 간단히 이거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m과 n이 자연수고 a가 0이 아닐 때 자, 그래서 a의 m제곱을 a의 n제곱으로 나눈다. 자, 우리 아까 곱셈의 경우는 밑이 같을 때, 즉 미지수가 같을 때 지수끼리 어떻게 했어요? 더해줬죠? 자, 그럼 나눗셈은 어떻게 할까요? 그쵸? 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 나눗셈의 표현은 a의 n제곱분의 a의 m제곱이고 자, 이와 같이 나타내었는데 자, 저는 그냥 이렇게 쓰기보다 어차피 한 번에 통틀어서 그냥 a의 m-n제곱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굳이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배울 때 뭐 중등 과정에서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 지수 조건이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해서 생각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되 얘가 음수가 될 때에는 똑같이 연산하고 역수를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m과 n이 같으면 0이 돼요. 0이 아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라고 기억을 하셔도 좋고 혹은 m과 n이 같으면 똑같은 수로 나누니까 당연히 1인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앞서 보셨던 지수법칙과 함께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곱셈에 대한 지수법칙은 이런 게 있었죠. AB의 n제곱은 어떻게 쓴다?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을 쓴다. 자, 나눗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A분의 B의 m제곱 각각의 m제곱을 먼저 하고 나누어 주어도 그 결과는 서로 같다라는 것이 나눗셈에 대한 지수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곱셈에 대한 지수법칙, 나눗셈에 대한 지수법칙이 있었는데 이걸 따로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한 번에 같이 정리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한다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한 번에 연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으로 제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다항식의 연산. 어렵지 않았죠? 여기는 어렵다기보다 아마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뭐야 저거 나 어차피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거 내가 왜 듣고 있지? 이러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뭐든지 기본적인 개념이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놓치고 가는 하나 때문에 나중에 문제 응용을 못하고 그래서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는 것 같아도 다시 공부하시면서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또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다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